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요일이 되었네요. 어김없이 강의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 날씨가 이제 정말 가을이죠. 예, 춥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그래도 에어컨을 꺼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아직 너무 시원해.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도 이 날이 쌀쌀한데 이 낮에도 요즘에는 햇빛이 날 때는 굉장히 뜨겁다가도 그늘린트만 들어가면 또 너무 시원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 아닌가. 이제 5월 봄, 이제 4, 5월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 날이 좋은 것 같아요.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날씨 너무 좋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요. 명절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참, 그럭저럭 보냈습니다. 뭐, 특별히 잘 보낸 건 없고요. 추석이 뭐,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명절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에게 괴로운 날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한가요? 명절은 뭐, 사실 뭐, 편치 않아요. 이, 아마 이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님께서 가까이 사세요. 집에 가까이 사서 종종 뵙기도 하고, 어머니 지방에 계신데, 어머니께서는 종종 서울 올라오시거나 내가 내려가서 뵙기도 하고, 이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내가 어차피 종종 뵙고, 얘기 나눌 기회도 있고, 밥도 많이 같이 먹고, 하는데 굳이 명절이라고 특별히 만나서 뭘 더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 같은 특히 더 그랬어요. 어, 물론 이제 처가는 좀 멀어요. 남해라서 자주 못 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뭐, 두 분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명절을 지내면서 참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요,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뭐, 잔심부름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음식 준비할 때도 좀 도움도 줘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한데, 한편으로 볼 때는요, 음, 그 시간이 휴식 같기도 하지만은 별로 휴식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명절 때도 사실 기회만 된다면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뭔가 일을 하든, 기업들이 만약에 명절에 일을 한다 그러면, 기업 방문을 한다든가, 이상한가요?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절은 딱히 중요한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설은 새해가 된다는 의미, 추석은 이제 하나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이 추수한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조상에 감사하는 의미,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볼 때는 꼭 명절이어서 무엇을 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평소에 잘하지,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좀 뵙고. 물론 명절 때는 제 동생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보긴 합니다만, 뭐 누나도 있지만 뭐 누나는 뭐 명절 때 시댁가니까 못 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동생은 간만에 보지만 사실은 뭐 와서 본다고 딱히 반갑긴 합니다, 물론. 오래간만에 보면 반갑긴 한데, 그렇다 딱히 뭘 더 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집안 사람들끼리 별로 이렇게 숫기가 없어 그런가 이렇게 재밌고 뭐 이렇게 화목하다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간만에 얼굴이나 보자라는 거 정도인데 그냥 그 정도. 특히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제사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제사가 없이 그냥 저희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끝나고 일주일 뒤 할머니 길이에 또 설 끝나고 일주일 뒤엔 할아버지 길이고 참 신기하죠? 명절 때 추도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뒤에 또 추도예배를 또 드려요. 이것도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에 빠져 있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죠. 사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맞긴 하죠. 어, 음, 가까운 주장님이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함께 뭔가 이제 그분을 애도하거나 추모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당연히 좋은데
돌아가신 날이든 명절이든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날 해야 돼, 반드시 그때 꼭 해야 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명절을 꼭 그렇게만 보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명절에 해외여행 간다든가 이제 그 휴가를 다녀온다든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예, 그, 예, 위원님, 예, 제가 이제 모르는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잘 오셨어요. 예. 자, 어쨌든 계속 하자면 명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명절이라고 꼭 뭐 특별히 잘하려고 그러지 말자. 평소에 잘하자.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명절이니까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명절은 하나의 정말로 휴식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휴식을 해보는 그런 조상에 감사해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유교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상은 아니에요. 중국 사상이지, 그렇죠? 유교는 어떻게 보면은 공자를 신으로 모시는 게 유교 아닙니까? 근데 공자가 신입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유교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명절을 꼭 그 행위에 맞추어서 어떤 연간 연례 행사처럼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명절을 뭔가 다른 의미, 다른 색을 입혀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한 해의 시작과 또 하나의 농사의 끝을 이렇게 그 무사히 마치고 잘 해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과 자축, 이거 필요합니다만,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반드시 명절을 그렇게 보내지만 말고, 뭔가 더 나아지는 계기, 그러니까 좀 리프레시라고 하죠. 내 상태를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명절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여성분들한테만 괴로운 게 명절이었다면 지금은 남자들도 괴롭습니다. 사실은 명절이 편치 않아요. 물론 취업 못한 젊은이들, 결혼 못한 노처녀 노총각들 다 마찬가지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명절이라고 꼭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뭘 하고 일만 하는 만큼 벌려놓고 가는 그런 걸 별로 반갑지 않을 거예요. 예, 정연아 위원님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 공경희 위원님도 오셨군요. 예, 공경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모르는 분이지만 반갑습니다. 예, 다 우리 저기 이 코테라 식구들이시죠? 자, 어쨌든, 예,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명절을 뭔가 이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 명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먼 거리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효도하는 척을 물론 평소 효도하시겠지만 다들, 효도하는 척 해야 되고, 대단히 뭘 좋은 걸 찾아서 먹어야 되고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좀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말도 서로 좀 나누고, 평소에 그러면 사실은 명절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꼭 그렇게 보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휴식의 시간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내년에는 설하고 이제 추석 때는 진짜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 이런 거죠. 어, 아버지 어머니를 뭐 저기 건물 사내 방송에 나오네 갑자기. 예. 아, 태풍이 온다고 베란다 창문하고 창문 꼭 닫으래요. 피해가 없도록. 예,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태풍이 또 온다네요. 태풍 파파? 예, 뭐 맞나요? 어쨌든 예. 예, 갑자기 저기 강의하는데 건물 건물 이 내 방송에서 예, 이렇게 참 새치긴 하네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명절에 대한 뭐 느낌을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명절이 매해 좀 편치 않았어요. 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명절이 좀 싫었다. 사실 용돈은 명절 아니어도 드려요. 평소에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가족들 이제 부모님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명절이니까 뭐 더 특별히 더 해야 된다는 느낌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우리 저보다는 우리 평소에 더 못 오는 내 동생이나 우리 누나네가
와서 뭘 해야죠, 하려면. 그쵸? 자, 어쨌든 명절들을 잘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발음도 이상해지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시원하고 좋은 날씨가 연속되는 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 나눌 거는요, 아주 어마무지한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뭐 이렇게 말이 꼬이죠? 예. 하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아마도 저보다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도구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 4, 4분기가 곧 시작됩니다. 그쵸? 2019년도 새해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이제 곧 4, 4분기가 시작돼요. 다음 주 지나면 4, 4분기죠. 10월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R&D 과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다. 물론 간혹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1월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거죠.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 공고는 1월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고에 대한 사전 공고, 통합 공고는 보통 12월, 늦어도 1월 초에는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멘티 기업과 함께 과제를 진행해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제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서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좀 고되고 힘든가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물론 순조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위원의 말을, 지도를 잘 따라주는 기업은 그나마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많이 약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요, 그런 준비 잘 안 해놔요. 정말 참 중요한 것이 또 회사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결산 전에 무언가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못 챙깁니다. 사실은 대표님들이 바빠요. 바쁜데 직원들은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못 쓰죠. 대표님 바빠가지고 일해야 돼. 영업도 해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놓치고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챙겨야 되는 건가 도대체? 누가 그 준비를 시켜야 되고 누가 검토를 해줘야 되고 누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회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개발 분야만큼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멘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체크하고 코칭해주자. 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크하고 코칭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2019년도에 결산서가 나옵니다. 그쵸? 결산서에 어떤 정보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죠? 첫 번째 매출 정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나요? 부채 비율 나옵니다. 세 번째 유동 비율 나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연구, 개발, 투자 비율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죠. 그쵸?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결산을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중에 그 결과값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때에 그렇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많이 당황하죠.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부채 비율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경우 있어요. 부채 비율을 어떻게 보면 참 줄일 수가 있는데 결산 때 미처 신경 못 쓰고 부채 비율도 줄이지 못하고 그냥 결산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부채 비율은 무조건 줄이고 보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연구개발 투자 비율 마찬가지입니다. 유동 비율 무조건 높이는 겁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무조건 높여놓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간혹 가다가는 세무적인 어떤 세법상의 문제로 좀 민감한 부분은 피해가는 것도 일부러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법인세액의 25%가 종제를 받죠 최대.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25% 아닙니다. 연구개발 투자 금액의 25%를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잡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 탈세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혐의로 세무를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부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조절해가지고 준비를 잘하면 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분명히 있고요.
엄연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한 내역이 맞으면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 들어보자 하는 게 이거예요. 2019년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분기, 1사분기에 무엇을, 4사분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2020년도 사업을 준비해야죠. 그럼 2020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많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했고 대부분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못하겠어. 그래서 말로 할 겁니다. 예. 말로 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든지 협회장님께 여쭤보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 멘토위원이 있으시면은 멘토위원한테 물어보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020년도 연구개발지도 준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게 안 넘어가네요. 페이지가. 자, 넘어가라. 예. 자, 우선 2020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야 되나요? 사실은 저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수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좀 하나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마감하기 전에, 그리고 기업이 중요한 게, 결산은 보통 내년 3월 달에부터 다 끝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안에 자료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올해 안에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초에 결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네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저희 멘티 기업에게 뭐냐면은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연구개발 지도 결과를 리뷰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멘티 기업의 현재의 현황,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정부 R&D 과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미리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중기부에서 나오는 과제는 다 비슷해요. 과제 내용이 거의 똑같고 금액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로드맵을 재수립합니다. 2020년도 로드맵을 수립을 해야겠죠. 보통은 우리가 뭐 연초에 혹은 연말에만 이 기업들과 협약을 하진 않아요. 연중에도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1년치의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연을 넘기거나 아니면 6개월치 혹은 3개월치 로드맵만 개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1년치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서요. 뭔가 그 로드맵을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실 내년에 협약 끊기지 않고 재협약을 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강의 들으시다가요. 질문이 있으시면요. 여기 대화창에다 질문 남기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답을 드릴게요.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대화하시는 거. 뭐 저 개인적인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뭐 결혼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됩니다. 예, 결혼했습니다. 예, 딸이 셋입니다. 예, 어쨌든 예, 혼자 부추장을 다 하죠. 예, 원래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네 가지 행동 패턴은 항상 일정하게 해요. 근데 이거 플러스 더 하는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럼 봅시다. 우선은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뭐 이걸 꼭 연말에만 하라는 부분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6월달 협약하고 내년도 6월달, 5월달에 가장 마감이야. 이제 협약 마감이야. 그러면 4월이나 3월쯤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로드맵을 재점검해 보는 거예요. 물론 로드맵을 중간에 체크하면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나, 처음에 정한 로드맵대로 제대로 가고 있나를 봐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무리되기 시점에, 완료되기 시점에 전에 우리가 제대로 여태까지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 잘 왔는가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실행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 제가 전에 했던 기업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넣어놓은 건데, 저는 꼭 이런 툴만 이용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협회장님께 보고하고, 승인 받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게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일종의 좀 보기 편한 형태의 로드맵인데, 이거보다 좀 복잡한 형태의 로드맵도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과 공유를 하고, 같이 일을 진행할 때,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메요. 진행할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특허출원 5개 설계 하고, 연구소 설립하고, 벤처기업 확인하고, 이노베이션 인증을 받는다. 그 다음엔
정부 R&D, 이 기본 전략이에요. 정부 R&D 과제 신청을 중점으로 도전을 하고, 이후 공장 확장 이전 시 융자 지원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진행했던 기업이고요. 여기는 특허도 했고요. 연구 설립했고요. 벤처했습니다. 이노베이션 못했어요. 아직 못했고, R&D 과제는 신청서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고, 공장 확장 이전 했는데, 굳이 별도의 융자 지원을 하진 않았고, 벤처 기업을 받을 때에 그때 융자를 받았어요. 그 보증서 받은 걸로. 그래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융자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은 굳이 점수표를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 70점? 60점? 좀 과하게 주면 80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도 셀프 체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업만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업도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얻어진 결과나 그간의 룩백이죠. 되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복귀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지 하면서 복귀를 하면서 이 방법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마음속에. 그러면 마음속에 정리된 방법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나간 일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기억은 있는 게 낫겠죠. 근데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가 일을 어떻게 진행했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놔도 되죠.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을 하거나 신규 멘티 기업을 내가 유치해서 지도를 할 때에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노하우라고 부르죠? 그게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아주 대단한 만족이라고 보다는 돈을 내고 지도를 받은 효과가 있어서 좋았네요 정도예요. 그럼 한 70점 정도 되겠죠. 그렇죠? 물론 점수 따지자면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뭐 그것도 뭐 체크시트를 만든 체크해보면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보다는 이쪽 내 멘티 기업과 내가 서로 공감하냐 이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냐 나와 다 똑같은 생각을 당신 다 하고 있냐 라는 부분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 역시 사실은요 내가 지도하는 과정에 이런 경우 많아요. 하시다 보면요 이 대표님이 혹은 이 담당자가 내가 지도하는 게 마음에 드는 건가?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는 것에 불만은 없을까? 별의 생각을 다 합니다. 실제로 지도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져요. 나도 모르게.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엇나가거나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꾸 나에게 지도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방지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님께 혹은 담당자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일을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그간에 하신 거 좀 마음에 드셨나요? 성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적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요. 꼭 해보세요. 이거 약 올리거나 안 좋은 인상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일할 때는 큰 성과는 보이지 않았는데 자신이 일한 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이거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대안과 방법을 찾을 줄 아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도요. 그 전문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의지는 있었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얘기구나. 앞으로 이런 부분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협약을 재협약을 끌어내든 안 끌어내든 좋은 인상을 남기고 끝내는 게 좋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좋은 인상을 남기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재협약하면 좋죠. 예. 그래서 계획 대비 실행 결과를 한번 보고 그 결과의 원인, 잘 됐으면 왜 잘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아예 실행도 못했으면 왜 실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세요. 기업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기업 대표나 기업 대표나 아니면 담당자가 공유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고 함께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네요. 근데 요건 이렇게 했었는데 좀 실패했고 부족했네요. 이 멘티 기업들이 다 기억할 것 같지만 그분들도 똑같아요.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뭔가 했는데 잘 안 됐어. 안 됐으면 왜 안 됐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안 됐고 이런 정확히 이런 과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됐고라는 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에이 안 됐어 라고 기억합니다. 에이 안 됐어. 저 위원이 실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 기억을 남기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남기지 마시고요. 노력했지만 안 됐어라는 기억을 남겨야 돼요. 그럼 왜 안 됐어? 라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원인이 그거였어? 라고 본인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연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딱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처음부터 규정 지어서 결론 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좀 안 좋아서 이 대표님이나 위원님, 이 담당 직원하고 이게 좀 아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언젠가 또 그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좋은 인상을 남기면 속에서 들어올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서비스업의 하나예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종료가 되는 순간에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다 그러면 그 노력이 좀 그분 마음에 와닿으면 나에 대한 시선이나 시각이 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땐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 할 자신 없으면 이 전문용 못합니다. 기업들 못해요. 이게 얼마나 깎아는데요, 기업 대표들이. 우리 이 보니까 정연아 위원님하고 공경 위원님은 이번에 이제 그 신규 위원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기업 대표들이나 담당 직원은 사실은 딱히 그렇진 않겠지만 기업 대표들은요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리고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만약에 그 기업 대표가 내가 커뮤니케이션 별로 없고 소통이 별로 없고 그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담당을 정해놨다면 담당을 존중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뿐이지 절대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대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서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재점검하면서 다시 지난 날을 리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어내고 뭔가 대안과 솔루션을 제시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 전문위원입니다. 좋은 코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세우고 함께 일을 진행했던 부분을 봤어요. 자, 봤으면 이번에 뭘 했다 그랬죠? 현재의 우리 기업은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왜? 2020년도 내년도 사업을 재도전할 때에 필요하니까. 여기 기업 현안 분석이라 해서 보통 이게 제가 쓰는 툴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여기에 기업의 이제 그 체크 포인트를 다 칸칸이 써주고요. 거기에 실제 값을 넣는 거예요. 매출 예상값, 이런 것들, 수출 예상값, 수출 비율 얼마나 될지, 이런 걸 대략적으로라도 예측치라도 주세요라고 쓰는 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쭉 종합적으로 보고, 그걸 종합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상태가 이러하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나쁘진 않아요. 285%입니다. 근데 유동 비율이 낮아요. 89%야. 자,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데 유동 비율이 너무 낮아. 100% 이상 올려야 돼요. 자, 볼게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이 기업이. 큰일 났네. 부채율이 높아요. 이거 담당 세무사가 말씀하셔가지고요. 부채 비율 낮출 수 있는 방법 어떻게든 찾으세요. 라고 미리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은 부채비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사가 너무 빚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융자나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외상 매입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물건을 사온 거야. 많은 경우도 있어요. 또는 미지급금이 큰 경우도 있고 가수금, 대표이사가 사업을 위해 돈을 넣었는데 못 차가고 있는 돈. 다 빚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 이게 회사의 부채예요. 그러면 다 부채로 쌓입니다. 근데 이거를 세무사하고 잘 상의를 하면은 뭔가 방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수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이니까 보통 법인이긴 하지만 보통 작은 기업들은 법인이라고 해도 대표이사하고 회사의 사장 주인이죠.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많죠. 그러면 대표이사님 특별히 이 돈을 찾을 의향이 없으시면 자본금 전환하시죠. 그러면 자본비율이 높아지죠. 그럼 부채 비율은 확 줄어듭니다.
뭐 그런 방법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체크해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요, 대표님이랑 이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신뢰성 있는 행동이에요. 자, 이제 연말이 되었고요. 우리 내년도 사업을 해야죠. 그러면 제가 현재 기업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야 됩니다. 내년도 로드맵을 새로 짜고 어떤 기업에 어떻게 도전을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2019년도 예상 결과, 즉 매출은 어떨지, 수출은 어떨지, 주로 이제 그 결산서에 많이 나오죠, 이런 내용이. 근데 이제 미리 예측을 잠깐이라도 해보라면 대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빚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빚이 얼마 늘었나요? 얼마 줄었나요? 부채가. 그리고 매출은 얼마 늘 것 같아요? 수출은 얼마 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탁되고요. 2019년도 매출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2018년도 우리가 보니까 60억 하셨네요. 그러면 2019년도는 60억 대비해서 얼마나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대화의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비교할 대상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2018년도에 부채 비율이 300%였는데요. 제가 볼 땐 낮아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작년 대비해서 융자를 받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가수금 넣으신 게 더 있으신가요? 늘으셨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경리과 직원이나 대표에서는 알고 있어요. 아, 올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계 좀 매입하느라고 2억 정도 대출 다 받았네요. 그러면 그럼 작년보다 2억이 늘었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부채 비율은 몇 프로까지 좀 이상 될 것 같아요. 뽑아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회장님께서 아주 잘 가르쳐 주시긴 하시지만 거기서 실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두 달이 한 시간 동안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무적인 내용들, 특히 재무제표, 그 결산서를 볼 수 있는 눈은요, 직접 공부하셔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들어가도요, 그런 거 많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 셀프 스터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가학습 하셔가지고 결산서를 어떻게 보는 거구나, 부채 비율은 무엇이구나, 가수금은 무엇이구나, 유동 비율은 무엇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에 결산서를 착 펼쳐놓고 하나하나 찍어보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리스트를 뽑아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그러죠. 이거는 사내 직원들이 한 명이 아닌 경우,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지원부, 마케팅부, 영업부, 팀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생산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각 팀이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팀원이 좀 직원들이 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요,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키퍼슨, 그러니까 영업부 한 명, 마케팅 한 명, 팀장이면 더 좋겠죠, 부서장이나. 그리고 경영지원부 한 명. 이렇게 해서 한 명 정도씩은 반드시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라. 뭔가를 내가 물어봤을 때 혹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요청했을 때 빠른 피드백을 받으려면요. 내가 그분들과 커넥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표이사님과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야 힘을 더 얻죠. 그러면요. 이분한테 물어보면은요. 대답 잘 해줘요. 예. 그리고 거의 뭐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마주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익으면, 낯이 익으면, 그때부터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뭐, 가끔 음료수 좀 사들고 가시고, 비타오백 같은 거 싸잖아요. 몇천 원짜리. 만 몇천 원짜리. 그런 거 사서 하나씩 돌리기도 하고, 이것도 영업이에요. 영업. 서비스업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친숙해져야 된다. 이 멘티 기업 직원들하고 반드시 잊지 마시고, 꼭 그런 기회를 만드세요. 그렇다 해서 뭐 같이 만나서 정말 술 먹고 뭐 밥 점심 맨날 같이 먹고 그러는 뜻 아닙니다. 예. 너무나 사적인 관계를 가지는 건 안 좋아요. 그거는 컨설팅 하는데 장애 요소입니다. 예. 너무나 사적인 요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식사 정도 하고 점심 식사 한 끼 정도 하고 필요하면 저녁 식사 한 끼 정도 하고 술은 강조는 드시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가까워서
갑자기 형아가 돼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돈 받고 지낼 일도 공짜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린 시간이 돈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내가 물어줄 수 있어. 이런 마음 먹으시면 그다음부터 계속 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나라가요. 컨설팅이라는 직업이요.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돼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전에는요.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사기친다 그랬어요. 전에. 실제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야, 그거 내가 조금만 자료 찾아보고 좀만 공부해보고 이런 사람 좀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뭐 돈 받고 그걸 하냐? 치사하게. 이런 소리 나왔다니까 진짜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지가 직접 저기 공부하고 자료 찾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든지 하지 왜 나를 왜 찾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 그래 정부 차원에서도 컨설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지자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게. 왜예요? 결국엔 노하우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실패하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걸 너무 쉽게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예. 안다가 막 썰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약점 중에 하나긴 해요. 예. 좀 맘 약해지고 그러면요. 좀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기화들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해주긴 합니다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배우지 마시고요. 그 잘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멘티 기업 대표나 담당자하고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2019년도에 종합적인 예상 결과치를 쭉 조사해내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알죠. 아, 유동 비율 너무 낮아. 부채 비율 너무 높아. 매출 이거밖에 안 돼. 수출 뭐든 잡아봐. 수출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직접 수출은 100% 수출 인정해줍니다. 과제든 이융자든 간에. 간접 수출은 50%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출 실적 증명이 있어야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간접 수출도 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직접 수출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 직접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입해서 발음이 이상하지네. 수출 실적 증명 떼주세요. 그럼 떼줍니다. 근데 우리는 무역협회 가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직접 수출하지 않았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면장, 그걸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부릅니다. 수출 신고 필증을 발행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요, 실적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도 수출 실적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쪽 그러니까 그 직접 수출하는 데다 우리가 제 부품을 납품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그걸 이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해외 수출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부품을 수출한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기업, 원천 기업이죠. 원천 기업이 우리를 수출 실적 증명을 떼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 기업이 이제 무역협회에다가 자기들 수출하는 수출 품목에 대한 원가 명세서를 오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이 우리께 맞다라고 우리는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출식 증명이 나옵니다만, 불행하게도 많은 원청사들은요, 자기의 제품의 원가를 공개하기 싫어합니다. 원가 명세서를 공개하고 싶은 기업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이 수출적 증명을 제대로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원청사가 신용장 진행을 했어. 그러면 내국용 LC, 즉 도메스틱 LC라 해서 내국 LC를 내국 LC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는요, 요 부품을 납품한 기업도 수출 신고 필증 뗄 수 있습니다. 예. 요건 뭐 나중에 뭐 따로 한번 해드릴까요? 예. 하여튼 뭐 그게 왜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냐면요, 분명히 수출했어 이 기업이. 물어보면 수출했대. 근데 수출신고필 뗄 수가 없대. 알아보면은 부품을 납품한 거야, 원청사에다가. 그럼 그 회사가 조립해서 수출한 거야. 수출 인증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거예요. 수출신고필, 자꾸 발음이 꼬이네. 수출신고필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몇 번을 시도를 했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실제 있었어요.
원청사를 좀 설득해 보려고 몇 번 얘기를 해봤었어요.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가제를 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명세서를 좀 제공하시고, 우리가 신고필증을 받으시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몇 번을 요청드렸지만, 결국엔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거야. 그쪽 기업이다. 그쵸? 왜냐하면, 그쪽 기업도 신용증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국 신용증 뗄 수도 없고, 그리고 원가명세서를 자기들 공개해서 보여줘야 될 의무도 없고, 근데 민감한 부분이긴 하고 싫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무역협회는 당연히 이제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여기 그 민간협회예요 무역협회는. 근데 그럴지언정 거기다가 내가 우리 회사의 원가를 공개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확실히 싫죠. 저래도 싫겠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기업을 어떻게 욕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미리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도록 해라. 이쪽 기업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뗄 수 있으면 떼놔라. 과거 수출한 내역들, 올해 한 해 동안 수출한 내역들 떼놔라. 라고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을 자세히 알면은요, 더 잘 코칭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렵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겠죠? 그럼 공유를 할 때 무엇이 중점인가요? 자, 현재 기업의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할 현황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합이익을 냈어요. 그럼 이때 공유를 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바로 무엇을 더 보완해야겠습니다. 지금 빨리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를 만들어놔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야 돼요. 그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그때 많이 하는 게 특허예요. 특허. 전에는 이제 특허 별로 관심 없어 하다가 특허 얘기를 해도 나중에 이맘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소에 있는 특허도 하나 없고 이렇게 하면 누가 연구한다고 이제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연 특허라도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합니다. 단 몇 건이라도 해요. 왜냐면 진짜로 생각해보면 큰 비용이 아닌데 우리가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특허인데 특허 하나 몇 개 만드는 게 그게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야 되는 거야. 기업 대표들이. 그 특허를 나중에 하더라고. 연말에 특허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 전략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게 특허라는 게 크게 그 세 가지 부류예요. 공격적 특허와 방어적 특허, 그리고 홍보용 특허 세 가지입니다. 근데 공격적 특허는요, 남이 못 쓰게 하려고 내 기술을 만드는 거고, 방어적 특허는 뭐냐면은 내가 쓰는 기술을 남이 침해하거나 혹은 너 쓰지 마! 라고 말을 할 때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허인 거고, 홍보용 특허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실제로 기술화시키기보다는 우리 기술력이 있어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만드는 특허, 홍보용 특허입니다. 이거는 변리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특허를 분류를 해서 처음에 상담을 해야 돼요. 자,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공유하고 이거 준비하고 미리미리 사전 대비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2020년도엔 어떤 과제를 신청할까라고 얘기해야겠죠. 이미 2018년도에 나온 과제들 대부분을 2020년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자격을 보고 어떤 거 신청 가능한지를 소팅을 해야겠죠. 뽑아내고 그리고 어떤 아이템으로 할까? 당연히 결정해야죠. 어떤 아이템으로 할까? 그리고 뭐합니까? 사업계획 작성하는 거예요. 보통 10월, 11월 달부터 사업계획 작성하면은요, 아주 좋은 사업계획서 만들 수 있어요. 양질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1월달 과제부터 바로 넣는 거예요. 1월달 과제 놓치면 어떻게 된가요? 그 다음 기회에 넣으면 좋을 것 같죠? 물론 넣으면 됩니다만 1월달 과제 놓치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1월달 과제 놓치면 2월달 과제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12월 달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3, 4분기까지면 다 끝납니다. 즉 9월 달에도 거의 없어요. 좀 8, 9월이면 끝나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 8, 9개월. 그러면 한 달을 놓치게 되잖아요. 몇 프로의 기회를 놓칩니까? 보통 12, 3%의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10번의 기회 중에 9번의 기회 중에 한 번 날아갔습니다. 작은 기회인가요? 중요해요. 그래서 1월달 과제부터 무조건 들이미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담해야죠. 또 대표이사님, 담당자 개인 면담하세요.
면담해가지고 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요.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내년도에 이런 거까지 하고요. 이런 아이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담해야죠. 그 다음에 가점 요소 확인 다시 하세요. 나도 모르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그 저기 뭐야 저 보조금 지원 사업 받으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점 요소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점을 그거 뭐뭐 했는지 미리 알아놔야죠.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해야죠. 이런 거 찾아놓는 거예요. 이때. 자,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기업의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거 가지고 2019년도 어떻게 결과가 성적표가 나올 것 같다 기업이 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대표님과 담당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작성을 시작을 했고요. 어떤 아이템 선정할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요소가 뭐가 있는지도 이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자, 2020년도 새해에는 정부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정책 기조, 정책 방향을 파악해야죠. 뭐, 4차 산업 쪽, 예, 작년, 올해 그렇고 내년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4차 산업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정부가 수건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서, 왜냐면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기초를, 뭐랄까, 더 튼튼히 하면서 일부분은 재건한다 그래야 되나? 세계 시장에서 주도를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4차 산업 속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온라인상에 찾아보면 자료가 많이 나와요. 이게 앞에 있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있죠. 이 분석 찾아보면은요. 정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주로 4차 산업입니다.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죠? 수출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보통 이제 12월과 1월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모니터링 하시고요. 뭐 11월부터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9년도와 2020년도는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7월달부터 그랬죠. 일본 정부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한국을 배제시킨다고 경고를 하고 배제시켰죠. 그리고 우리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핵심 공정 부품인 불화소소하고 포토레지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수출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규제를 했죠. 그래서 수출 승인 받는 것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주력 산업인데 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 소재가 수급이 어려워지니 반도체가 생산이 차질이 생기고 퀄리티가 떨어진다 라는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일본 사실 그걸 노렸죠. 일본 정부에서도. 근데 없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정말로 그게 문제가 심하게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번에 기업과 정부가 대처를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게 맞아요.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의도는 빤하게 보이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흔들어 놓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는 굳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뻔한 얘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기업도 정부도 핵심 부품, 핵심 소재, 국산화에 대한 남다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정부에서 7조 이상을 풀겠다. 그 핵심 부품 소재 산업 분야에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겁니다.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그 자료 좀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국산화시키는 기업한테 그러니까 원하는 퀄리티를 맞추고 국산화시킬 수 있는 기업한테 지원 많이 해줄게.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 기업 찾아야겠죠. 예, 이번에 그런 수익 기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의 썰물이에요, 썰물. 물 들어오고 있어요. 도줘야 돼요.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미리미리 정보 수집하시고 하세요. 자,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인 거예요. 이런 걸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반영해서 기업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 대표님, 놓치지 말고 해야 돼. 이걸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자신있게 일러줘야 돼요. 전문인이 공부 안 하면요, 지도 못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공고원 부분 뻔히 나와 있고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부분 뻔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안 읽어보고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공고원 읽어보고 질문하세요라고 말을 하지. 거기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물어보냐고. 읽어보면 되잖아. 본인이 읽어보면 기업한테 지도할 수 있잖아. 본인이 안 읽어보는데 기업은 읽어보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내가 기업을 지도하겠다라면요, 최소한 기업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연예인 보면 기업보다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리면요, 전문의 하지 마셔야 돼요. 지도하지 마셔야 돼요. 협회에 점수를 깎아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내가 좀 너무 냉정하게 말했나요? 예, 좀 원래 냉정한 사람입니다. 협회에 점수를 깎아먹지 마세요. 그렇게 지도하지 마세요. 예, 협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파악해서 뭔가 기업을 지도할 때 이런 포인트를 짚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명색이 기술개발협회잖아요. 그리고 연구개발 지도사잖아요. 그럼 기업이 연구개발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했어요. 그러면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죠. 이것도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기업들 이렇게 마감하고 난 다음에 자,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도록 할게요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루트맵을 짜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거를 구분해 놓고 그거를 아주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이제 연대 순으로 해서 짜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어떤 기간의 제한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업들이 뭔가 좀 또 혼자 이런다. 예. 시간이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시리가 혼자 움직이면서 4시 53분이라고 알려주네요. 예. 아주 똑똑하고 착한 놈이에요. 혼자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리야? 그러지 마.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뒷단에는 더 디테일한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하반기에 내가 실제로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반기에 9월부터 이렇게 합시다. 자, 어차피 과제 신청하시는 거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일단 욕심 버리세요. 버리시고 지금까지 못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갑시다 라고 역제안을 할 수 있죠. 이 가능한 구체적인 일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요, 담당자가 약간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대표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지만 담당자 약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종종거리는 마음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유 기다릴게요 한두 주 미뤘다면 세월아 내월아 끝도 없이 가요. 제가 예전에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업 지도를 하는데 20년 차 과장이야. 20년 동안 과장밖에 못했으면은 뭐 실력이 썩 좋은 건 아닐 테지만 아니 뭐 저기 연구소 설립설 하나 만드는데 2달이 걸려. 그래서 아니 과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통 신입사원 준비해도 손 느린 사람이 준비돼 일주일은 준비하고요. 빠릿빠릿한 사람은 하루만 준비하는 건데 이거 갖고 2달을 끌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 너무 바빠서 어쩌고저쩌고 결국엔 담당 바뀌었어요. 바뀌고 얼마 가서 그 과장님 그만뒀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나 때문에 굳는 것 같아서. 근데 본인은 그건 아니래요. 그거 아니고 다른 계획이 있어 그만뒀다고 하는데 괜히 미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23살짜리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을 붙여주는 거야. 대표가 처음에 나한테 다시.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살짝. 근데 한번 믿어보고 한번 시켜보자. 그러고서 방법 알려주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렇게 준비하세요. 알려주니까 와 과장님이 2달 동안 준비 못한 거를 3일 만에 준비하는 거야. 자료를. 이게 마인드예요. 실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핑계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직원이 들어와서 과제 손님 되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급적이면 좀 상세하게 기일을 정해서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일에 대한 압력을 좀 줘야 돼요. 언제까지 하기로 하셨죠? 하고 계신가요? 하고 중간 체크해야 됩니다. 좀 친숙함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약간 엄격함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지도하는 사람. 즉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마냥 웃는 얼굴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구체적인 일정 짜시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물론 첫 해에도 저는 이런 걸 짜요. 이제 그 보고형 말고도 첫 해에도 기업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간트 차트 형식의 로드맵을 짜긴 합니다. 첫 해에도. 그래서 그거 같이 공유를 하고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실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행한 결과에 따라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지. 나중에는 빵 매겨야지. 여태까지 뭐 했지? 하면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짭시다 하고 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제약 조건을 제거하는 걸 우선으로 진행을 한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무엇 하자! 라기보다는,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런 제약 조건, 이런 어떤 걸림돌이 있었어. 어떻게 제거할 수 있지? 방법 찾아가지고 그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나가면요, 사실 그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다시 한번 부탁해 볼까? 다시 한번 맡겨 볼까라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요, 나 올해 이 기업 지도하는데 내가 너무 성적이 안 좋고 자신 없어. 또 하자고 하기 미안한데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누구나 처음이 있고요. 실수라는 게 있고 실패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저는 실수 실패 안 했을까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실수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큼 자신 있었어요. 혼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 욕먹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아, 내가 지금 지도 잘못했네? 욕먹자. 욕 한번 먹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계속 먹었어요. 끊임없이 먹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마음을 주시면 안 돼요. 신임위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마 이것도 뭐, 우리 전문위원들, 베테랑들은 듣지 않으실 거예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임 전문위원님들은요, 이런 거 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많이 봤어요. 저한테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해가지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 제가 뭐 같이, 방문도 같이 해서 상담하는 것도 지켜보기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포기가 그만둔 분들 많았어요. 전문위원들 중에서도.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남을 지도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고 어렵죠. 그리고 기업 대표는요, 정말 그 분야에서 웬만한 기업 대표들은 달고 다른 베테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상황과 경우를 겪어봤겠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몇 마디 아는 척하고 썰 푼다고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해서 실수하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그러면 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업 대표가 아는 거는요, 더 잘 알고 계시냐고 인정해주고,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모르는, 나만 알 수 있는 거를 또 판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의 각오와 그리고 실제의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요. 항상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필드에서 협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금요일이니까 으쌰으쌰 신난다. 나는 이제 불금하러 갑니다. 불금 어디 가서 불금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 전 불금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